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교육을 맡게 된 강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의 정영희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식중독 강의는 크게 5단계인데요. 식중독의 이해와 식중독 발생 현황,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보는 식중독,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 법령과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중독의 이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중독은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간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합니다. 그러한 간염성 독소형 질환이 2인 이상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집단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고덕이나 시겔라톡신 같은 자연 독에 의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식품 첨가물의 잘못된 사용이나 또는 잔류농약, 또 납 등 그 중금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학적 식중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식중독의 원인은 3가지로 볼 수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식중독이 대폭 감소했지만 그간의 어떤 식중독 발생 현황들을 쭉 살펴보면서 식중독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시면 꾸준히 식중독이 증가하다가 작년 19년도에 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크겠지만 대폭 감소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의 어떤 식중독 발생은 꾸준히 증가 또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도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별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한 가지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6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중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특이하게도 학교 급식에서는 3월 달과 8월 달에 식중독이 크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학교 개학 시기에 식중독이 크게 늘어나는 건데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의 원인 균별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과거 14년부터 18년까지는 주로 세균에 의해서 식중독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많이 했었는데 19년에 들어서 이런 세균성 식중독은 대폭 감소한 반면에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례들을 통해서 식중독의 원인과 그리고 주의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식을 섭취한 37명의 학생에게서 식중독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24명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고 그리고 함께 제공됐던 비빔면 보존식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비빔면에 들어간 채소가 원인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가열 조리하지 않고 이렇게 섭취하는 채소류는 철저한 세척 후에 소척과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척과 소독이 좀 미흡한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역시 이제 석식을 섭취한 학생에게서 그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인데 학생 환자에게서 인체 검체에서 클로스트리디움이 검출됐고요. 마찬가지로 바베큐에서 같은 균이 검출됐습니다. 이거는 조리 과정에서 충분히 익혔을 텐데 왜 클로스트리디움이 거기에 원인균이 됐는지 원인을 살펴보면 중식 조리한 후에 그거를 보관 과정에서 과열 조리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60도씨 이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보관 온도를 적절치 않게 보관함으로써 클로스트리디움이 대폭 증식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지역 축제에서 그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저희들이 인체 검체를 해보니까 황색 포도당균이 나왔고 제공됐던 생선전이나 떡, 고추장, 불고기 등 모든 어떤 식품들에서 다양하게 황색 포도당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그 조리 후에 그거를 식품을 취급하시는 취급자의 손에 묻어있던 황색 포도당균이 오염시켜서 원인이 되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식품들을 취급하시는 분이 장갑을 따로 사용하셔야 되고 구분해서 육류는 육류 또는 어패류는 어패류, 채소는 채소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섞어서 하심에 따라서 오염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체험학습장에서 4개 학교의 학생들이 식중독이 발생한 사례고요. 그 사례에서는 인체검체에서 34명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 시설에 식품용수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하수를 검사해봤더니 역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가 참 중요한데요. 수질 소독과 그리고 저수 탱크에 대한 어떤 청소,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4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식중독은 식자재 원료의 어떤 제대로 세척 소독을 안 하셨거나 또는 취급자가 위생 관리를 잘못했거나, 세 번째는 조리된 음식을 보관 관리를 잘못했거나, 네 번째는 식품 용수에 대한 어떤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이런 원인들이 그 4가지 원인들이 대부분의 식중독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좀 더 주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중독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과 8월 달에 이렇게 대폭적으로 식중독이 증가하는 표를 보셨는데, 방학 동안 이게 사용하지 않았던 시설이나 용기, 조금 남아있던 찌꺼기나 또는 조금 있었던 어떤 세균이 이렇게 방학 중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찌든 때 속에서 이렇게 증식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학교 급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리 시설 기구에 등에 대해서 철저한 세척과 소독입니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틈이나 구석구석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데에서는 많은 세균 번식이 있고, 그리고 부패된 어떤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더라도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그리고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재료에 의해서 어떤 식재료의 관리인데, 식재료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이렇게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를 공급했던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 식재료가 이렇게 급식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동안 보관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선도나 유통기한이 경과했다거나 신선도가 좀 상했다거나, 또는 냉동 제품인데 좀 해동됐다가 다시 냉동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는 철저한 그런 부분, 특히 냉동됐던 것들이 녹았다가 얼었을 때는 겉에 이렇게 얼음 알갱이 같은 게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보셔가지고 식재료의 신선도, 그런 부분들을 좀 검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적인 어떤 개인 위생인데요. 위생적인 조리를 할 때 충분히 익히도록 중심부 온도가 75도씨 이상 유지되도록 이렇게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바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조리된 음식은 그냥 실온 보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5도씨 이하로 보관하고, 따뜻하게 가열한 식품 같은 경우는 60도 이상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배식 전까지는 그렇게 보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위생 관리에서도 종사자가 이렇게 설사 등의 증상가 있거나 또는 어떤 질병의 의심 증상이 있다면 조리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식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또는 밖에를 다녀왔을 때는 반드시 손 등을 깨끗이 씻는 그런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급식 관련 법령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건강진단입니다. 건강진단은 학교 식품위생법 40조와 그리고 학교급식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교급식법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안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설치 운영자의 경우는 최고 60만 원, 그리고 종업원의 경우는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건강진단 결과
뭔가 전염성 질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시고 또는 사람의 일손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그 조리 업무에 종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진단 철저히 해주시고 건강 진단 결과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한 질병이 나온다면 조리 업무에서 배제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식중독 보고입니다. 식중독 보고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또는 뭔가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교육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설치 운영자는 최고 4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위생적인 어떤 관리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두 번째 매회 1인분의 분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관식으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6일까지 그러니까 144시간 6일 이상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걸 보관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도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식 보관하신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관리자 이제 집단 설치 운영자분들께서 가끔 실수하시는 부분이 그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영양사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양사를 두고 그 영양사의 어떤 요구 조건을 시행하지 않은 설치 운영자의 경우에는 최고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 그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위생관리나 식중독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책임지고 계신 분이 영양사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사분의 어떤 지시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유통기한 준수입니다. 유통기한,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또 학교급식법에서는 지하수 살균 소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살균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신 경우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요. 그리고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용수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그 동절기와 하절기에 이렇게 그 각각 나누어서 시설에 대한 소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그리고 동절기에는 3개월에 한 번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최고 영업장 폐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소독을 실시는 잘 하세요. 실수는 잘 하시는데 그 실시한 기록, 그러니까 그 소독 증명서 등을 잘 안 챙겨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실시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소독에 대한 실시 기록을 관리하시는 거, 남기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시 크게 3개의 단계로 이렇게 대응 요령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중독이 발생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이게 식중독인지 아닌지 또는 식중독에 의심되는데 뭔가 좀 이게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관할 교육청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고 하시게 되면 저희 2단계 시군구 교육청과 또 시군구에서 원인조사 역학조사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역학조사 대응팀이 나와서 그 지시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우리 학교에 뭔가 식중독이 의심된다. 그렇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역학조사반에게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역학조사반에서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연락이 오시는데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소독도 일단은 저희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주변에 소독이나 방역을 실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설사 증상이 보이시는 분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등을 이렇게 처방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켜주셔야 되고, 그것과 함께 학교 급식소의 어떤 배치도나 또 급식 인원, 그리고 뭐 그날의 어떤 식단이나 이런 최근 3일간의 어떤 식단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면 역학조사반이 와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학조사반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역학조사반의 어떤 그 협조를 해주시면 그게 두 번째 역학조사 대응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역학조사 결과 학교 급식의 원인이 이렇게 학교 급식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질 거고요. 그 원인이 이제 단순한 어떤 단발성일 거다라고 추측이 된다면 바로 그 학교 급식을 재개하실 수도 있고요. 그게 뭔가 원인이 시설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식품 용수 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장기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좀 더 조치를 시행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학교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시 조치는 첫 번째 발생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 두 번째 원인 역학조사팀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는 것, 세 번째 결과 확인을 하시고 학교 급식 재개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것,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들은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사례를 예로 든 거고요. 그 예를 들은 어떤 사례들인데 한번 보시고 좀 단계별로 숙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뒤에 제가 참고로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그 자료를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노로바이러스가 최근 식중독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노로바이러스의 식중독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